저는 올해로 74, 평생 건축 설계사로 살아온 강병철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 답을 5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눈을 감던 날 밤에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으면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3세 늦은 봄날, 저는 다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노래교실 맨 뒷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소리의 이유는 제 옆자리에 앉아 살며시 웃으며 말하던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박자가 좀 빠르시네요. 천천히 하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는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저는 25세 처음 도면을 잡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좁은 설계사무소에서 낡은 제도판 앞에 앉아 연필을 깎던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이후로 40여 년간 저는 수백 채의 집을 그렸습니다. 아파트도 그렸고, 단독주택도 그렸고, 상가 건물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살 집을 설계할 때 저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완벽했습니다. 방 하나의 햇빛 각도까지 계산했고, 창문 하나의 위치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리는 일들은 단 한 번도 제 손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아내 박순자, 그 사람 몫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평도 없었고, 칭찬을 바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퇴근하면 집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내가 떠난 것은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나서 채 8달을 못 넘겼습니다. 마지막에는 병원 6인실에서 손을 잡고 보냈습니다. 커튼 너머 옆 침대 환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들리는 그 방에서 제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형광등을 켰습니다. 거실에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집이 낯설었습니다. 아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소파 방석, 아내가 쓰던 머그컵,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을 준 화분. 저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고 그냥 형광등 아래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무릎이 저려올 때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은둔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딸이 반찬을 싸왔고 아들이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저는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딸이 가져다 준 반찬통이 쌓여 있었지만 열기가 귀찮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문 앞에 놓아두고 가니 그것도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어 오히려 편했습니다. 씻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어차피 볼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 씻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닦아놓았던 거실 바닥은 이제 발바닥에 먼지가 달라붙었습니다. 창틀에는 먼지가 쌓였고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채널을 고른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리모컨을 쥐고 켜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텔레비전 트롯 프로그램에서 한 젊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군요. 이명웅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저는 원래 트롯 같은 거 즐겨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가사 한 줄 한 줄이 꼭 제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70 넘은 남자가 컵라면 용기 앞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혼자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본 거울 속 제 모습은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으며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건축 설계사 강병철. 한때 서울에서 알아주던 사람. 그 사람의 흔적은 거울 속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무렵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 서울 반대편 어느 동네에서 심장 수술 흉터를 만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도 혼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습니다. 그 사람도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인연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 은지는 약사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어릴 때부터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사람을 챙기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 은지가 반찬을 싸들고 저희 집 문을 연 날은 아내가 떠나고 넉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쥔 채 트롯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씻지 않은 지 사흘은 됐습니다. 입고 있던 추리닝은 아내가 사준 것인데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눈이 커졌더군요. 그냥 현관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왔냐? 그게 제 인사였습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싱크대를 보고 쓰레기통을 보고 바닥을 보고 저를 보고 그러더니 반찬통을 주방 조리대에 놓고 앞치마를 꺼내 둘렀습니다. 청소기 소리, 설거지 소리, 걸레질 소리가 한참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들리던 소리들이어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이 저를 앉히더니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줄기볶음, 계란찜, 콩자반. 아내가 해주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딸이 아내한테 배운 것이겠지 싶어 숟가락이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이 제 맞은편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네가 내 맘을 아냐? 딸이 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 밥상 위에 놓았습니다. 노란색 팜플렛이었습니다. 마포구 주민센터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망령 났냐? 내가 무슨 노래교실이냐? 아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약사잖아요. 아빠한테 우울증 약 처방 받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 좀 만나봐요. 제발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저는 그 눈물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아내 떠나고 나서 딸을 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명웅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아빠. 거기서 그런 노래 배워요. 사람들이랑 웃어요. 엄마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속 노래에 울던 것을. 그날 저녁 딸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팜플렛을 버리지 않고 밥상 위에 그냥 두었습니다. 자기 전에 한 번, 새벽에 깨서 또 한 번 팜플렛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살아있을 때 명절에 입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입어보다가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입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명숙, 올해 71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마포구로 이사 온 지 몇 해 된 분입니다. 명숙 씨는 62살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은 간암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이었는데 둘 다 아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이 떠난 뒤로 아들 둘을 혼자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수원에서 살고 작은아들은 판교 쪽에 삽니다. 둘 다 결혼했고 애들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얼굴을 봅니다. 명절이 아니면 안 봅니다. 명숙 씨는 그게 섭섭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더군요. 왼쪽 팔까지 저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명숙 씨는 그때 핸드폰을 들고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또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애들이 직장에서 막 퇴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쉬어야 할 시간에 연락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스스로, 혼자,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구급차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아들들이 나를 찾아오겠지. 그 애들이 퇴근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명숙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보호자 동의서에 혼자 서명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고 옆 침대 환자 가족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물론 그제야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그날 밤 집에 갔습니다. 새벽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새벽이 됐을 때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들어가는 길에 명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업무가 있다고 과일 바구니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들은 아이 학교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명숙 씨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내 인생 참 헛살았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17개 있었는데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사이에 3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화분을 보면서 명숙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트롯 채널이었습니다. 이명웅이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명숙 씨는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딱 그 한 생각.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몇 달 뒤 같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 주민센터 노래교실. 맨 앞줄에 화사한 분홍 카디건 차림 할머니. 맨 뒷줄에 낡은 정장 차림 할아버지. 운명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이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제가 그 문을 처음 열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월의 화요일 오전, 바깥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낡은 정장에 목도리를 두르고 들어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의자를 빙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저 포함해서 3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에 안 띄고 싶어서 맨 뒷줄 구석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강사는 4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박수를 유도하고 발음 연습을 시키고 노래를 틀었습니다.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였습니다. 저는 박자가 영 안 맞았습니다. 강사를 따라 1절을 불러보려는데 뭔가 자꾸 빨라졌습니다. 한 박자씩 앞서서 달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하더군요. 박자가 좀 빠르시네요. 천천히 하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홍색 카디건에 단정하게 파마를 한 여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웃는 모습이 밝았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열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이후로 50년 가까이 낯선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 말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2시간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 분홍 카디건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노래 가사를 봐야 하는데 자꾸 오른쪽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노래를 꽤 잘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맑지는 않지만 박자와 음정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마 노래교실이 처음이 아닌가 보다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다가 멈췄습니다. 나가면 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컵라면을 끓이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그리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켜는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기를 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코트를 입으려는 찰나에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보더니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러죠. 주민센터 앞 자동 판매기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근처 벤치였습니다. 2월 햇볕이 들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명숙이에요. 선생님은요? 강병철이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씩이 왜 그렇게 긴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뭐냐? 어느 동네에 사냐? 노래교실은 어떻게 알게 됐냐? 명숙 씨는 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섭다고 했습니다. 수술 이후로 혼자 있으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 소리가 두렵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은 두려움 때문에, 이분은 심장을 잃을 뻔한 두려움 때문에, 각자 다른 이유로 똑같은 외로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판기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딸한테서 카카오톡 쓰는 법을 배웠는데 자꾸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잘 들어가셨나요? 라고 쓰려다가 잘 들어가셨나요가 됐고, 그걸 지우고 다시 쓰다가 잘 들어가셨나요가 됐습니다. 결국 딸한테 전화해서 잘 들어가셨나요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었습니다. 아빠, 누구한테 보내려고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분한테.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잘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숙 씨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그 짧은 문장을 저는 5번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간만에 소파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가져다 준 반찬통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창문에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갔을 때부터 흑백처럼 보이던 집이 그날 처음으로 조금 다른 빛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명숙 씨한테 나중에 말했더니 명숙 씨도 비슷한 날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은 이명웅이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대화가 끝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면 벤치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고, 그 다음엔 노래교실 근처 순댓국집에서 점심을 먹었고, 그 다음엔 마포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씩 천천히. 그런데 그 무렵 제가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정민이가 제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송국 PD입니다. 서울 여의도 쪽에서 일합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주로 만드는데 직업병인지 뭔가 수상하면 기록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장을 입고 외출하는 걸 봤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모양이더군요. 아버지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가는 걸 봤으니까요. 아들이 몰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유리문 너머로 노래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아들이 전화했을 때 늘 힘없이 응하고 한마디 하던 아버지가 유리문 넘어서 눈을 반짝이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기름도 발랐고 정장도 다렸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직업병이 발동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에 나간 지 2달이 지나던 무렵 저는 명숙 씨의 생일이 3월 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는데 명숙 씨가 조용했습니다. 아들들한테서 연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알았겠습니까만 그날 명숙 씨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노래교실 오면서도 핸드폰을 자꾸 보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 보온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요리라고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며 2시간 동안 끓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역을 불리는 걸 빠뜨려서 처음부터 다시 했고, 간이 안 맞아서 간장을 더 넣었다가 짜져서 물을 더 부었습니다. 결국 맛이 뭔가 이상한 상태로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오 선생님 생일이시잖아요. 드셔보세요. 명숙 씨가 종이컵에 미역국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맛이 없어서 말 못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명숙 씨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왜요? 많이 이상해요? 아니요. 명숙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요. 명숙 씨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생일마다 끓여주던 미역국이 있었다고. 오늘 아들들한테 연락이 없어서 혼자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맛있지도 않은 미역국이 그 어머니 생각을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생일은 내가 챙길 테니 울지 마세요. 명숙 씨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명숙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잠깐 얹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손등에서 가슴 쪽으로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잘 되어가던 인연에 처음 먹구름이 낀 건 명숙 씨 아들들이 개입하면서였습니다. 명숙 씨 큰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어머니가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 둘이 명숙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명숙 씨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혹시 재산 문제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명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이 아들들이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가까워지는 걸 보는 자식의 입장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 황혼 로맨스는 사기가 많다더라. 재혼하면 상속이 복잡해진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세대가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말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래도 명숙 씨 입장에서는 서러웠겠지요. 수술할 때 병원도 안 와주던 아들들이 재산 얘기는 먼저 꺼내는 것이니까. 명숙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심장 수술 때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있냐? 아들들이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그날 이후 명숙 씨가 며칠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 씨가 사는 마포구 연남동 쪽으로 나갔습니다. 동네에서 명숙 씨 집 앞 공중전화 박스 옆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추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숙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잠시 저를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선생님,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있어요. 자식들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게 싫어요.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는 종이였습니다. 밤새 그린 것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도면처럼 생긴 종이에 여러 곳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경복궁 근처 한복거리, 남산타워, 전주 한옥마을, 여수 밤바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 3대 전주 비빔밥, 야경이 예쁜 자리 미리 예약, 걸어서 이 동네까지. 명숙 씨가 그 종이를 한참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평생 설계 인생 마지막 작품입니다. 당신과 같이 가고 싶은 곳들이에요. 명숙 씨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차라도 드세요. 정민이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질문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도 내가 혼자 밥 굶고 TV만 보다가 죽는 건 원치 않을 거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아들이 카메라를 잠깐 내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엄마는 여기 있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그 엄마가 있는 가슴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거야. 아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제 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고 나중에 아들이 말해줬습니다. 양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관계가 공식화되고 나서 2달 뒤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근처 한정식집에 예약을 했습니다. 제 쪽에서는 정민이와 은지, 명숙 씨 쪽에서는 아들 둘이 왔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정민이는 촬영은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고, 은지는 웃으며 음식을 권했고, 명숙 씨 큰아들은 말이 없었고, 작은아들은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불고기가 나오고 나서도 분위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민이가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주민센터 유리문 너머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자를 놓치며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명숙 씨가 박자를 짚어주며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노래교실 끝나고 벤치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명숙 씨 생일날 제가 보온병을 꺼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찍혀 있었더군요. 명숙 씨 큰아들이 영상을 보는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명숙 씨 큰아들이 술잔을 들어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상견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명숙 씨가 이사 오기로 한 건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나서였습니다. 즐거운 데이트 도중 명숙 씨가 가슴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설계사로 살면서 도면을 수없이 그렸습니다. 그 손으로 이번엔 다른 도면을 그렸습니다. 명숙 씨의 동선에 맞춘 집 내부 설계였습니다. 명숙 씨 키에 맞춘 주방 높이,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 심장약을 보관할 별도의 수납 공간, 거실 창가엔 명숙 씨 화분 17개가 들어올 선반. 명숙 씨한테 그 도면을 보여줬더니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도면 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예쁘게 설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설계일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잘 그린 도면을 완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으로 향하던 날은 4월의 맑은 날이었습니다. 은지와 정민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은지가 명숙 씨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정민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이 73세, 혼인신고 서류를 다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 맨 위에 혼인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란에 정민이와 은지가 서명을 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는데 은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잘 됐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명숙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구청 앞에 서서 네 사람이 다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공항에서 명숙 씨는 분홍색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저는 체크무늬 남방을 입었습니다. 은지가 공항 패션을 챙겨준 것입니다. 아빠, 이거 입어요. 신혼여행 가는 사람처럼 보여야죠. 명숙 씨가 비행기 이착륙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수술 이후로 갑자기 심장이 떨리는 느낌이 싫다고. 이륙할 때 제가 명숙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설계사가 만든 비행기라 튼튼해요. 걱정 마세요. 명숙 씨가 웃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렌터카를 받으러 갔더니 말쑥한 흰색 전기차였습니다. 저는 평생 수동 트럭만 몰았습니다.
전기차 버튼이 도무지 어디가 뭔지 모르겠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이한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야, 아빠 렌터카 어떻게 끄냐? 아들이 화면 넘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서 우리는 드디어 제주도 길 위로 나갔습니다.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다가 명숙 씨가 뛰어가더군요. 이명웅, 굿즈 가방을 든 할머니 여행객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 팬미팅이 열렸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사진사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예쁘게. 서귀포 바다를 바라보던 저녁,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세상이 참 무서웠는데 지금은 파도 소리가 참 좋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명숙 씨 어깨를 감쌌습니다.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저 파도를 오래 들어야겠다. 호텔 방에 돌아와서 우리는 분위기 있게 와인을 마시는 대신 편안한 파자마로 갈아입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본방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짐을 들고 온 날 트럭이 2번 왔습니다. 화분이 16개였고 이명웅 관련 물건들이 박스 2개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화장대 위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아내 물건들은 서랍 안에 고이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두되 명숙 씨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명숙 씨가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이를 닦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명숙 씨가 제 칫솔질을 봤습니다. 중간부터 짜시네요. 치약 얘기였습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저는 끝부터 짜요. 중간부터 짜면 나중에 끝에 남잖아요. 중간부터 짜야 골고루 나오지. 한 20초간 치약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70평생 다른 집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치약 하나로 합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습고 좋았습니다. 명숙 씨 큰며느리가 찾아온 건 합가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반찬을 보따리째 싸들고 왔습니다. 미역줄기볶음, 깍두기, 고등어 조림. 명숙 씨가 문을 열어줬고 둘이 잠깐 마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어머님 인생 사세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말이 짧았지만 그 2글자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았습니다. 정민이의 다큐멘터리가 방송에 나간 뒤 그 영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을 며느리들이 봤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수술 때 혼자 서명한 것 보고 울었다. 우리 부모님 생각난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며느리들도 마음이 바뀐 것이겠죠. 은지는 할머니 영양제를 계속 챙겼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은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지야, 친딸 같아서 너무 좋다. 그 말을 들었다는 은지가 제한테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명숙 씨가 밤새 미음을 끓이고 수건을 적셔줬습니다.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놔두고 먼저 가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웃고 싶었는데 열이 나서 웃지도 못했습니다. 명숙 씨도 심장이 안 좋은 몸인데 밤새 저를 돌봤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니 명숙 씨가 제 옆에서 조그맣게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 그 생각만으로 열이 조금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단한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서 하는 작은 파티였습니다. 자식들 넷이 음식을 준비했고 노래교실 선생님이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나비 넥타이를 했고 명숙 씨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은지가 흰 원피스를 사다 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쁘다. 정민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아들 눈이 빨개졌습니다. 명숙 씨 아들들도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제한테 공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이명웅 노래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 출발이 봄날 마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찾은 주민센터 노래교실. 우리가 들어가자 강사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따라 쳤습니다. 고목나무에 꽃 피었네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명숙 씨는 씩 웃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과 달리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시작되는데 이상하게 목이 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가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살던 시간, 혼자 남겨진 날들, 그리고 명숙 씨. 노래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몇몇 분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노래를 끝까지 불렀습니다. 박수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저녁집 근처 공원 벤치에 나옵니다. 마포 한강 쪽으로 걸어가면 노을이 잘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나란히 앉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로 내려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숙 씨가 제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고 내 인생 설계도가 완성됐어요. 명숙 씨가 웃더니 말했습니다. 내 심장도 당신 덕분에 다시 뛰어요. 우리는 그 말 이후에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강을 붉게 물들이고 벤치 아래 비둘기가 구구거렸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설계도는 내가 마지막까지 수정할 것이다. 내일도, 내후년도, 그 이후로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어쩌면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